여러분 그 161쪽에 그 양가로 4번이 맨 밑에 있는 양가로 4번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 분할 제한 규정이거든요. 대지가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1번 보시면 건축이 있는 대지는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기준 제한 면적인데 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아예 분할 금지입니다. 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분할을 아예 못한다는 얘기인데 요 기준 면적 정도를 한 숫자 문제로 한 3번 냈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이 기준 면적은 요거를 국회법에서 개발행위할 때 똑같이 썼던 거예요. 이거를. 자, 이것이 주, 상, 공, 녹,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 주, 상, 공, 녹 그리고 주, 상, 녹이 아닌 나머지를 다 기타로 놔서 요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야 되거든요. 지금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중에서 최소 60은 돼야 돼. 그러니까 최소 60 이상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 만약에 조례로서 뭐 60, 70, 80을 정해놨다면 그것에 미달되는 그런 분할을 못한다는 기준 최소 60 이상.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150이잖아요. 150 이상 중에서 조례로 정하라. 녹지라면은 200 이상 중에서 조례를 정하라.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거지가 기타지니까 인생주기 60이다. 이렇게 인생주기 60. 인생 돌아가는 일주기가 60년 아닙니까? 60년. 그래서 일갑자가 60년이 되잖아. 우리 전통적으로 일갑자. 그래서 61세가 되면 새로운 갑자가 시작된다. 그래서 환갑, 회갑 그러잖아. 돌아올 회자. 인생주기 60 이렇게 보시. 인생주기 60. 요거는 이렇게 일부러 상업과 공업을 이렇게 바꿨는데 공상하는 거. 즐거운 상상인 공상하는 거. 150이다. 왜 150이냐? 15야. 이렇게 보니까 음력 밤야자 15일의 밤. 음력 15일의 밤이 보름밤이죠? 15야 밝은 달 하잖아. 15야 밝은 달. 15야가 보름밤이라고. 그래서 공상하는 게 낮에 공상 잘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밤에 공상이 잘 되고 밤중에서 어느 때? 보름밤에 공상 잘 될 거 아닙니까? 15야 밝은 달 공상하는 것은 보름밤에 공상을 하는 녹지 200 200 그냥 200 한글로 써볼까? 200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죠? 당나라 때 유명한 시선이라고 불리던 이태백 200이잖아. 그 사람 이름이 이백이죠. 이태백의 200입니다. 200. 그러면은 아까 주기 60 공상 150이었는데 녹지는 200이 되는 게 200이라는 요 당나라 때 시인에게 환생해서 어디서 살 거냐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야 시를 쓰겠죠?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왜 여기 이런 데 선택해서 좀 뭐 강남에 그런 데서 돈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녹지를 선택하겠지. 시인 200 이태백 200 녹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공개공지도 역시 강론 파트 수리 갖고 해야 될 공개공지인데 공개된 공지 우리 공지라는 게 건물 다 짓지 말고 빈 공간으로 남겨놔라는 게 공지인데 일반 공지도 있지만 공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된 공지라는 겁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그래서 이번 취지가 어떤 건축을 짓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느냐면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영업을 하는 그런 건축의 건축주는 그 많은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건물 짓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공개된 공지를 확보하라 그런 얘기가 돼 있어. 공개공지. 그래서 예를 들어 공개공지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백화점 큰데 백화점 아니면 뭐 큰 영화관이라든지 터미널 가서도 볼 수가 있고 아니 많아요. 하여튼 많아. 그냥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것이 공개공지라면 항상 긴 의자를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조경을 하면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큰 건물에 가면은 조경 많이 해놓고 긴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게 공개공지입니다. 이 공개공지가 밖에 설치하는 게 땅값이 비싸서 좀 힘들다 그러면은 안에 설치해야 돼. 안에 건물 안에 역시 건물 안에 긴 의자 갖다 놓고 화분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공개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개 공간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면적인데, 이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녹지 비대에 있어서 역시 문제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데 큰 것처럼 못 들어가고요. 주상공 생활 중에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요거 취지를 이해하시려면 어느 생활과 관련돼 있냐? 주상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주거 상업 생활과 관련돼 있습니다. 주상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많은 사람 사는 곳에서 주상, 아까 그런 곳이라면 주로 주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거 생활한다고 해서 집에만 있습니까? 당연히 쇼핑 다녀야 되고 영화 보러 다녀야 되지. 상업 생활과는 당연히 관련돼 있고 공업 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업에서는 역시 생산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공개 공지 와서 생산할 시간에, 근무 시간에 나와서 잡담하고 그러라고요? 공개 공지는 공업 생활과 관련 없어요. 근무 시간 끝나고 나오면은, 그래서 공업 지역에서는 생사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서 이제 주상 생활에서 하면서 공개공지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근무 끝나고 나와서 주상 생활 관련 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어느 곳에 지을 때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 방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방가로 1번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을 때인데, 특히 방가로 1번에 어느 지역에 지을 때 요거를 주로 기본적으로 내니까요. 방가로 2번도 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안 냈고, 어느 지역에 지을 때냐, 자, 요거 할 때 이제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이 느낌을 반드시 잡아야지만 이해가 쉬운 겁니다. 방가로 1번에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에 설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거 생활과 관련돼 있는데, 주거 지역에는 전일준이 있는데 왜 전일주거는 아니냐? 전용 주거만큼은 5천 이상인 큰 문화집회시설 등 못 들어갑니다. 왜? 양호한 주거 환경 때문에. 전용 주거가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요. 이 작은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도, 이종 근생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일반 음주한 노래방 같은 것도 하나 못 들어가거든요. 주거 환경 망가진다고 봐서. 그런 이종 근생 중에서 못 들어가는 게 있는데, 무슨 5천 이상이 이런 큰 시설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설치 대상이 다 5천 이상을 전제로 하는 건데 주거 환경 망가질까 봐 안 돼요. 그래서 주거생활 관련이 있지만 전주거는 아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다. 상업지역은 중일군유 다 들어가고, 모든 상업지역 다 들어가고요. 대상이고,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들어간다는 거. 왜 공업생활과는 관련 없는데 준공업이 들어가느냐? 준공업지역만 공업지역이지만 주상생활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공업지역에서는 주상생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준공업밖에 없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준공업만이지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 이런 거, 아예 일반공업도 대상지역이 아닌 겁니다. 아까 일반주거는 대상이었잖아. 일반공업은 대상이 아니죠. 준공업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뭐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시장 등이 따로 정하는 것이라 따로 내긴 힘들고, 어느 곳에를 잘 보시고, 이곳에 어떤 건축을 지을 때냐,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좀 큰 걸 전제로 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래서 바닥면적 5천 이상, 이건 느낌으로 슬쩍 보세요. 5천 이상을 전제로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대표적이죠. 영화관도 여기 속하고, 그래서 영화관에도 오면 대형 영화관, 요새 영화관도 영업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매표소 앞에는 반드시 공개 공간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종교시설, 큰 교회 같은 거, 판매시설. 여기 판매시설이니까 여기 이제 아까 백화점,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여기다 5천 이상 전제로 해서. 판매시설에서 뭐 농수산물 유통시설만 빠져요. 농산물 유통시설은 이제 농업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려면 이게 좀 불이익이거든요. 불이익. 땅을 이용할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농업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혜택 주려고 빠진다, 뭐 이런 거.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즉 터미널 같은 거, 터미널에도 공개공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5천 이상이고요. 업무시설, 숙박시설, 큰 호텔 같은 게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연면적 5천 이상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뭐 병원이나 학교 등은 아닌 예로도 적어놨지만,
그 정도 살짝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방가로 3번의 공개공지, 공개공간 면적은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대상에 해당되면 대지면적의 10%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 최대치가 대지면적의 10%가 최대치, 10%가. 20%, 30% 못해요. 10%를 넘기지 못해. 이게 아까 상업지역, 그 주거지역 등에서 비싼 땅값이 있는 곳인데 너무 많이 확보를 해도 안 돼요. 10%가 최대치에 10%를 넘길 수 없다. 이때도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가 있었고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정도라면은 위 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문화재가 묻혀 있는 곳은 찾기 힘들고 그래서 조경을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조경 면적 확보할 때, 공개공지 확보할 때 조경을 많이 하는 겁니다. 긴 의자나 파고라 이런 시설 등 설치하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방가로 4번의 건축 기준 완화라는 것은 공개공지를 설치할 사람이 설치를 했을 때 그 대신 고생했으니까 조금 혜택은 주겠다는 거예요. 공개공지 확보를 하고 대지 일부는 못 썼으니까 혜택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나 공개원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법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 기준을 풀어줄 수는 있어요. 우리 유명한 건축 기준은 제일 유명한 건축 기준 4가지거든요. 면적과 높이를 결정하는, 면적을 결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2가지. 높이와 관련된 게 건축부에서는 높이 2가지밖에 없어요. 보통 높이 제한과 일조권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이 2가지밖에 없는데 이 4가지 중에서 굳이 따지면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 2가지. 이 2가지만 그 기준에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박스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건폐율과 일조권 확보는 높이 제한은 안 되는데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건폐율은 왜 완화가 안 되냐면 여러분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짓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공개공지는 오히려 짓지 말고 땅을 남겨두라는 얘기고 건폐율을 완화하게 되면 남겨놨다고 더 짓게 해줍니까? 넓게? 공개공지하고 서로 충돌이 되잖아. 안 되잖아. 위로 지라는 거 위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그래서 보통 높이 제한도 완화할 수 있는데 일조권 확보는 높이 제한은 또 남의 햇빛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요건 빠지고 아직까지 너무 세밀하게 안 물어봤는데 요거는 숫자 문제를 한번 낸 적은 있어요. 1.2배를 알아야 푸는 문제.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가 2가지 기준을 기존에 1.2배까지 막 이런 식으로 암기시키려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2가지를 1.2배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정도 볼까요? 이 정도? 공개공지에서는 높이 제한 들어갑니다. 넘겨보시면 높이 제한. 이 높이 제한이 2가지가 있어요. 보통 높이 제한이 1번입니다. 특수 높이 제한이 2번, 일조된 확보는 높이 제한이고 이 보통 높이 제한을 제목은 그냥 견적의 높이 제한을 이렇게 보통 60조에도 해놨는데 이게 어디나 적용되는 높이 제한이라는 것이 가로구역별로 적용되는 높이 제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냥 가로구역 높이 제한 1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구역이 가로, 거리 가짜, 도로로 자, 거리에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로구역은 어디나 있고 어느 한 곳이 하여튼 각장 도로로 둘러싸인 곳이 하나의 가로구역이라 어디나 있기 때문에 보통 적용되는 높이 제한을 그 가로구역별로 여기는 높이 얼마 행정청이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거든요. 어디나 적용되는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높이 제한 2번 일조등에 확보한 높이 제한이 61조액인데 요거는 남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햇빛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높이 제한에서 특수한 거예요. 요거는 적용 범위부터가 1번과 다릅니다.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태양이 비추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 남쪽이고 북쪽이고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항상 남쪽에 해가 떠서 이렇게 비스듬히 비추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려면 남향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구조죠. 남쪽에 떠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대지 기준에서 이쪽 대지는 정북방에 있는 대지가 되겠고 이게 정북방에 있는 대지가 되겠고요. 이쪽 대지는 정남방향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정남방향의 대지가 되는데
여기다 건축물을 기존 건축 제한상 무조건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1조건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짓게 되면 햇빛이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쪽에 정북방의 1조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쪽의 경계선으로부터, 북쪽 대지의 경계선이 여기 아닙니까? 북쪽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북쪽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북 대지 1조건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북방의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따라 이렇게 짓게 되면 햇빛은 이렇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북반으로부터 높이지 않은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정북반으로부터 높이지 않은 원칙입니다. 얼마나 띄우는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알면 좋겠지만 예외적으로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요. 원칙은 이때부터 띄워야 되지만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예외는 예외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남쪽 경에서도 얼마 띄우게 되면은 혹시 남쪽으로 띄우는 것이 유리하다라면은 그렇게 띄울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존재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띄울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지 그것도 살짝 살펴볼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 적용 범위가 더 기본이 되는데 이것은 이게 적용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원래 기존의 건축제한상 이렇게도 아까 지을 수 있었는데 1조건 적용을 한 높이지 않을 적용받게 되면 요만큼 못 짓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짓게 되니까. 못 짓는 것만큼 토지 이용 가치가 낮아지고 이 이용 가치가 낮아지는 것만큼 가격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받는 게 안 좋은 것이라 공인중개사 적용 범위가 기본입니다. 얼마 떨어지는 이 숫자보다도 원칙은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자, 그런데 1조건을 높이지 않은 아까 공개공지는 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 근데 1조건을 높이지 않은 주거생활과만 관련이 돼 있다. 달라요. 햇빛 받을 수 있는 걸로는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어요. 주거과 관련해서만. 상업생활과도 관련 없어요. 상가 들어있는 곳에 물건 막 진열했다가 팔고 뭐 아니면 물건 만들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직사광선이 쫙 들어오면 물건 망가집니다. 만들어진 물건도 변색되고 너무 직사광선 많이 받으면 전자제품 고장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거생활과만 관련이 있어요. 주거생활만. 그러면 어디에 지을 때냐? 주거지역을 지을 때 아닙니까? 취지상. 주거지역. 근데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야. 그래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서 지을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주거만 해도 빠져요. 다른 거 다 빠지고 준주거만 해도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을 때만이 왜 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는 빠지느냐? 이거는 주거지역이지만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오히려 주거지역은 빠지는 거예요. 왜? 주거생활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1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짓는다는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되 이때 적용받을 때도 원칙이 북쪽에서 띄우는 거 예외 남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적용받을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이라면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이라. 확대 적용. 여기서 지을 때뿐만 아니고 준주거 포함해서 확대 적용인데 위험성 때문에 확대 적용인데 공동주택만큼 확대 적용인데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상업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중심 상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싼 게 일반 상업이라 전체 지역 중에서 제일 비싸고 두 번째까지 비싼 게 중심과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중심 일반 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가 적용 범위예요. 여기는 오히려 이거는 제외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지을 때. 아무리 공동택이라 하더라도 중심 상업 용적률 막 1,500까지 인정이 되는 일반 상업 1,300까지 인정되는 이런 곳이라면 토중들을 아주 높여야 될 땅이기 때문에 1,500, 1,400 구조 막 이렇게 짓는데 1조건 때문에 낮게 져라. 이 모양이 안 나. 그래서 중심과 일반만큼은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요거 할 때 어느 곳에서 어떤 건축물 짓는 것이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공동주택이 예니까 공동주택이냐 아니냐를 살펴봐서 공동주택이라면 어디서 지을 때만 중심과 일반 상업만 아니면 다 적용받아요. 근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에 되면 어디서
전용과 일반에서 지을 때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원칙 예외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원칙도 정부 순서대로 하지마. 뭐 미리 말씀이야. 그냥 자 순서대로 그냥 나가지. 자 양가리 2번 일치된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 보세요. 자 반거리 1번이 기본이잖아.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의 높이 제한, 이게 기본이잖아. 보던 것처럼 전용과 일반을 지을 때 전제로 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원칙이 북쪽에서부터의 높이 제한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예외고 남쪽에서 튀어올 수 있는 예외 구조가, 이렇게 구조를 딱딱 파악하시면서 동그라미 1번의 정북에서도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적용될 때 모든 건축의 각 부분을 정북방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운다 그랬잖아. 건축은 아니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가 이제 기본이고, 요 거리 이상을 최소 띄워야 된다. 띄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숫자 알면 좋죠. 뭐 높이 9m를 기준해서 높이 9m 이하까지는 최소 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은 띄워라. 그러니까 1.5m 이상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가 기준이 되니까 최소 1.5는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높이 9m를 넘는 부분이라면 그 높이의 반 이상을 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 숫자보다 다만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일월에 다만은 안 했는데 지금 요 다만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거는 초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냈지, 이거는 아직은 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들어온 지 이제 한 3년, 4년? 3, 4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정북구의 높이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곳이라 하더라도, 세 가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 안 받는 케이스니까, 이런 안 받는 케이스에 해당되면 다시 좋은 땅이 되는 거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서 많아 보이지만 이해하세요. 크게 세 가지. 자, 우리 다만에서 지구 단위기획 구역 등으로서, 이걸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고, 지구 단위기획 등으로서 두 번째 줄, 등등 허가권자가 지정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이곳의 대지, 특수한 곳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건 지금 안 냈으니까 바꿔내지는 않고요. 이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 요 얘기 나오면 요거 빠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상해보세요. 도로 너비가 20m야. 최소 20m. 꽤 넓은 도로죠? 이렇게 도로 너비를 20m 이상인 도로를 넓은 도로 보는 게 한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20m 이상의 넓은 도로가 있다면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짓는 것이 저 도로 건너편 저쪽에 일조권의 침해를 실제적으로 안 주겠죠? 중간에 도로 너비 20m 이상 넓은 도로가 있다니까? 응? 그럼 사실상 침해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자, 건축협정구역이 나왔습니다. 건축협정구역. 이건 우리 강론에서 뒤에서 할 얘기잖아. 자, 우리 건축협정구역은 특징이, 그곳에 건물 지을 사람들이 둘 이상 땅에 대해서 건축협정을 전원동의로 체결했다라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라면 비록 사적 협정이지만 그걸 존중을 해서 협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혜택을 주잖아. 그죠? 원래는 개별 대지, 개별 건축물마다 건축기준은 따로따로 적용해야 되는데, 건축협정을 맺은 곳이면 그 건축협정을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건축기준을, 일부 기준을 협정구역을 맺은 땅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한다고. 전체 땅을 일대지로 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지을 때도, 여기 지을 때도 이것이 건축협정구역 내에 있다라면, 여기와 보호를 받은 이런 땅이 같은 건축협정구역 내에 있다라면 개별 적용이 아니고 통합 적용하니까 거기는 대지 상호간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건축협정구역 특성상. 또 하나가 건축물의 정북방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적이 아닌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적용 안 한다. 자, 이게 세 번째. 오히려 이 세 번째 거를 낼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는 오히려. 자,
지금 여기서 적용 범위는 뭐예요? 이 땅이 이 땅에 대한 얘기잖아. 이 땅. 이 땅에 지을 때 얘기잖아. 이 땅이 어느 땅이냐 하는 얘기잖아. 이 땅이. 그런데 원래 이 땅에 통제하는 것은 이쪽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 정북방해 인접대지, 즉 보호를 받을 정북방해 대지가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보호를 해주지. 아무리 여기는 예를 들어 전용주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쪽에 정북방해 대지가 상업지역이라면 여기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예. 이 보호를 받을 정북방해 대지가 역시 취지상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이래야 보호를 해주지. 이게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 아닌 곳이라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취지상.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남쪽에서 띄우는 예외가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정남방향, 다음에 경우는 건축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1에서 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고시한 높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예, 남쪽에서도 띄울 수 있는 예외잖아. 남쪽에 띄울 수 있는 예인데 여러분 이것도 한 번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왜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느냐? 원래 이건 자연법칙으로 완전히 어긋나게 하는 건데 북쪽에서부터 띄워야지 왜 남쪽에서부터 띄우느냐. 이런 식이면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이라면 여기서부터 띄워갖고 이렇게 건물 지으면 참 이거 이용 가치가 떨어지잖아. 남쪽에서 띄워갖고 이렇게 물려서 건물 짓게 되면 남쪽에서 띄우니까 더 활용 가치가 커지죠, 그죠? 뭐 이러면 유리하다는 건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무 때나 두 가지 경우만. 첫 번째는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할 때.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한다면 뭐 보세요.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 다 부셔버리고 새로 개발한다면 여기를 이제 새로 도시개발 등을 해서 택지를 이렇게 해서 쫙 새로 공급한다면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공급하니까 앞으로 여기 새 건물 새로 짓네요. 남쪽에서 띄워볼까요? 기준 똑같이 쓰는데 그럼 남쪽에서 어차피 새로 짓는 것이니까 쭉 새로 짓는다면 결과적으로 거리는 확보되네요. 남쪽에서 띄우더라도 그죠? 이게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할 때는 이쪽에서 띄울 수 있다. 또 하나는 적용은 받긴 받지만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여기가 정북방해 대지가 중심이나 일반 상업지역이라야 적용을 하지 여기가 중심이나 일반 사업이 아니면 이 규정 자체를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적용받아요. 일반 주거라고 칩시다. 일반 주거지역인 땅인데 적용은 받긴 받는데 여기 어떤 땅이냐? 법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야. 앞으로도 건축물 지을 수 없다라면 지을 때 대비해서 통제하지 앞으로도 짓지 못한다면 이쪽 신경 안 쓰고 남쪽에서 띄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적을까? 이게 적용이 돼도 예를 들어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면 아예 적용 안 하고 적용되더라도 이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한 번 더 할까요? 그럼 여기에 이게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을 하더라도 하천이에요, 하천. 그럼 건물 못 짓죠? 그럼 이쪽 신경 쓸 필요 없죠? 적용하긴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이때 이쪽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는 아예 적용 안 받고 이건 적용 받는데 남쪽에서도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남에서 띄울 수 있는 두 가지는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 아니면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게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그죠? 자 박스에 보시면 1번이 그거예요. 택지개발지구, 대지용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등등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까지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새로 개발하는 곳들 아닙니까? 새로 개발하는 곳들. 그리고 2번, 3번이 묶어서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예요. 2번이 정북방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제가 하천을 예를 들었잖아. 도로도 마찬가지죠. 도로나 공원 있으면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 아닙니까?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거기 건축물 안 들어설 거니까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북쪽 방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수자 합의했대요. 이것도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원래 일조권 보호를 받아야 될 북쪽 대지 소유자와 자기 일조권을 침해도 되는 곳으로 합의를 했다라면 그쪽 신경 안 쓰고 남쪽으로부터 합의를 해주겠냐고요? 돈 받으면 합의해 주겠지 뭐.
돈 주고라도 남쪽에도 띄우는 게 유리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에 옆에 이제 공동주택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잖아요. 예외, 전체적인 예외. 공동주택 높이 제한, 그래서 괄호 속에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공동주택만큼은 중심과 일반 상업 지역이 아닌 곳이면 적용받는다 그랬잖아. 아닌 곳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공동주택 경우는 정부가 인접대지 경계속도 높이 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한 높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북쪽에서 얼마 띄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1, 2번 요건을 더 채워야 돼요. 이렇게 더 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2번에서도 뭐 제가 내용 생략한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인동거리지 않은 나중에 슬쩍이나 말씀드릴까 싶은 것이고, 이런 걸 그렇게 이제 틀만 잡고 이렇게 다른 건 별로 할 게 없는데 방가로 3번까지 해드리면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정된 확보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되더라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순수 2층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3층보다 조금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층 이하라면 2층까지잖아. 그리고 2층 높이도 같이 채워야 돼. 작은 것은 둘 다 같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2층수로서는 2층 이하이면서 높이도 동시에 2층 높이 8m 이하 동시에 채웠을 때. 그 순수 2층이잖아. 이러면은 여기 2층짜리 건물을 상상해봐요. 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면 태양은 위에서 비추니까 침해 안 하죠, 그죠? 순수 2층. 괜히 2층이라고 또 알아놨는데 또 이걸 2층 이하이거나 그러면 또 틀려요. 2층 이하로서 동시에 2층 높이 8m에 동시에 갖췄을 때입니다. 생략할 수 있다. 됐고 넘겨보세요. 166쪽에 구조재료 파트. 이 구조재료 파트는 더욱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제가 엄청 줄인 거예요. 구조재료 파트는 166에서부터 169쪽까지 몇 페이지? 한 4페이지만 제가 해놨는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근데 어차피 이 부분에서 나오면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틀려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줄여놓고 이 줄여놓은 것 중에서도 일부 정도는 5, 6월 달에 제가 슬쩍 언급할 거예요. 일부 정도만. 그래서 느낌만 살짝 잡아드리고 거기서 나오면 좋고, 뭐 작년에 나온 문제였나? 그거는 그래도 재작년 거였나? 요새 자꾸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건 그래도 그 주제로 제가 예측했던 게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안 나와서 괜찮아요. 넘기시고 특별건축기억 넘어가야 되고 172쪽에 3번의 건축협정과 4번의 결합건축은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의 신사조를, 새로운 사조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3번의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다릅니다, 이 개념이. 건축에 대한 협정 맺은 것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결합하여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결합하여 건축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요게 좀 더 1년 일찍 나왔고 요게 나중에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사조인데, 건축부에서 새로운 사조인데 요게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결합 건축보다는 요게 좀 더 큰 게 건축에 대한 전체 협정이기 때문에 이건 둘 이상 땅이면은 뭐 몇 개 땅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합건축은 결합하여 건축보다 상대로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오로지 두 땅 사이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세 땅, 네 땅은 안 돼. 이건 두 땅 사이에서만. 이건 여러 땅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대충 취지대로 원래 건축법은 각 대지가 있으면 각 대지별로 따로따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4가지 필지를 그려놨던 각 대지별로 각 건축물도 개별적으로 원래 적용하는 게 건축 기준인데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건축할 사람들이 협정을 체결했다면 협정 체결한 곳에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통합하여 제공한다는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특수한 건축물 짓는데 유리한 거예요.
이게 건축협정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물론 아무 데서는 안 돼요.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이나 다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 막 특별하게 개발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기는 힘들고 또 시험에도 그거를 알아야 맞추는 문제는 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어떤 지구단 입등으로서 이거 한다면 각각 이 협정과 결합건축 체결할 때 동의요건, 요거 폐지할 때 동의요건, 그런 것도 좀 구별해 두시고. 미리 말씀드리면 결합건축은 이거 계속 했던 거잖아요.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두 당사자 전원 동의예요. 전원 동의.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한 명만 해도 폐지할 수 있다라면 그 뭐 한 사람 마음 먹겠다라 그냥 이거 추측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결할 때도 두 사람, 폐지할 때도 두 사람 전원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여러 땅이기 때문에 체결할 때는 전원 동의로만 체결이 돼요. 원래 개별적으로 적용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도 반대한다 이거를 그 사람은 끼워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적 협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 전원 합의로만 체결이 됩니다만 체결했던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오히려 이때도 전원 동의로만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특수하게 인정했던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힘들게 가는 거지. 가는 게 힘들게 가지만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가별 적용하는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좀 더 편해야 된다. 그래서 체결할 땐 전원 합의지만 폐지할 때는 체결한 사람의 과반수 동의면 폐지가 돼요. 이건 전원이라고 했잖아. 그 차이점만 알면 맞처럼 이제 낸 적이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그럼 통합 적용할 것이냐. 무엇을. 그거를 이제 구별하셔야 되지. 무엇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 원래 건폐율이라면 이 건폐율 각 대지별로 건폐율 한두 별로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따로따로 원래 적용이 돼야 되고 대저들의 관계 아까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것도 따로따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통해서 건축 면적을 확보한다면 이곳에 짓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지하층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될 것이고 조경 의무에 해당되면 각 땅별로 조경을 확보해야 될 것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각 땅별로 주차장을 얼마씩 확보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 적용하게 되면 멋진 건축물이 되는 게 건폐율상 확보하시는 건축 면적을 그만큼의 크기를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꼭 나눠서 져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전체를 통합 적용한다면 여기다가 모아서 지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여기 건물 짓는 게 유리하다라면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전체를 통합 적용하니까 전체 대비해서 요만큼을 모아서 짓고 건물 짓는 것이 유리한 곳에 각각 나눠 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건폐율을 통합해서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처리소는 당연히 이 안에 들어서니까 통합 적용한다 보시면 되고 전체로서 이곳이 하나의 대지니까 이것이 전체로서 아까 대지 들어간 거를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경이요? 여기 나무 심는 게 유리하다면 여기를 통째로 통합 적용하는 거 그러면 훌륭한 숲이 되는 것이고 주차장을 여기다 통합해서 주차장을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은 주차장 이용이 훨씬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보셔야 돼요. 연상을 해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건축 면적 건폐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함께 짓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결합 건축에서는 용적률만 결합하여 건축하다. 이건 용적률만 여기서 용적률을 제가 얘기 안 했잖아. 건폐율이야 다른 것들이었지. 용적률만. 그래서 이거는 두 땅 사이의 문제인데 기존 법률상 용적률상 이 정도 연면적을 원래 확보할 수 있고 이것도 이 정도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땅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되는 두 땅 사이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결합 건축하기로 했다면 여기는 원래 더 짓고 싶어 여기는 덜 짓고 싶어 이렇게 지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요만큼을 용적률을 두 땅을 통합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 면적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짓지 않으려는 이 부분을 여기다 옮겨서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많이 이용해서 좋고 이 사람은 원래 이용할 사람 없었는데 안 지으면서 이걸 빌려주는 것만큼 돈을 받아서 좋고 이게 이 결합 건축 용적률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결합을 그러다가 각각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 이거 원상복구 시켜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축협정 보세요. 체결할 수 있는 자 다음 해자가 박스에 막 건축물 토지나 어쩌라 소유자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해자가 전원합의로 전원합의 한 사람 반대면 안 돼요. 전원합의로 건축의 건축 대수는 리모델에 대한 협정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로. 체결할 수 있는 곳은 방가로 2번이니까 이건 합격하시고 읽어보셔도 괜찮고요. 양가로 2번에 협정 체결했으면은 행정청 인가권자에게 협정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가로 3번 폐지, 밑줄 거는 폐지를 보세요. 폐지.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체결자 전원이 아니고 과반수 동의라는 거. 체결할 땐 전원,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얼마 지나야 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다음에 추가할 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협정 맺었다면 양가로 3번의 협정에 따른 특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방가로 2번은 위의 경우에 아니 방가로 3번 보세요. 방가로 1, 2번 있지만 넘겨있었고 방가로 3번 보세요. 법령 규정의 통합 적용.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합할 수 있느냐? 아까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5번의 건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 건축면적 통합. 근데 용적률은 아니에요 말이에요. 용적률은 결합건축에서 다른 곳이라 대표적으로 아니고, 건필을 통합해서 한 곳에 건물을 짓는다라면 3, 4번, 3번의 지하층과 부설 3번의 지하층과 6번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어차피 통합해서 설치하는 그 건물에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통합할 수 있고요. 1번의 대지의 조경, 마을 숲으로, 마을 공동주차장이요? 4번 부설주차장 얘기고 상상해 보시라 봐요. 그리고 2번에 대제도로 관계도 전체로서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합건축 보시면 방가로 1번에 다음에나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0이 자는 범위는 2개 대지. 이렇게 2개 대지 상호간에만 따지는 게 결합건축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최단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 무엇을? 용적률만을 따른 거 아니에요. 용적률만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거, 이것이 결합건축의 예입니다. 그래서 해당 땅은 이제 박스고요. 그래서 방가로 2번처럼 2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한 명이 두 땅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결합건축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양가로 3번에 1번 유지 최소기한 나중에 해도 되지만 방가로 2번처럼 폐지할 때는 전원동의 아닙니까? 전원동이에요. 신고하라. 아까랑 차이점. 그리고 넘겨보신 보칙에서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 살짝 하고, 건축법은 자, 우리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양가로 1번처럼 당연히 허가권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이 법에 한 허가를 냈던 걸 취소할 수도 있고 허가 취소도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가 보통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지를 명령을 내리거나 상당기간하여 건축의 해체, 개축 등을 명하거나 여러 가지 위반 조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또 양가로 4번의 이행강제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의 이행강제금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위반한 건축에서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게 한 조치가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명령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부가징수하는 게 이행강제금의 특징이고, 이행강제금도 뭐 여러분들이 중개실무에서 벌써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성질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르죠. 위반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 위반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한 내 명령을 이행 안 할 때 건축주행에 부과하는 것이고요. 부과 금액과 부과 횟수, 부과 금액을 보시면 중대한 위반 4가지 A번, 나머지 위반 B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위반 4가지는 중대한 위반을 건축하거나 신고 없이 지었다.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없이 지었다. 건축하거나 신고 없이 지었다. 그리고 건필중지를 초과해 4가지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필중지를 초과해서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필중지를 초과해서 지었거나, 사실 건필중지를 초과하는 게 뭐 이게 제일 돈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건축하거나 신고 없이 지었다, 이 4가지인데, 이런 중대한 위반 4가지라면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중개실무랑 다르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제곱미터당 감정가액도 아니고 시가 표준액, 지방세법에 쓰이는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해요. 시가보다 훨씬 낮잖아.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의 50%에 상당을 하면 50%지만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다시 4가지 중대한 위반 내용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준 게 최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대한 위반은 약 최대치가 시가 표준액의 50%다. 기타 위반은 시가 표준액의 10%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50%에 해당하는 것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50%에다 위반 면적을 당연히 곱한 건데 그게 최대치가 단순히 되는 건 아니고 다시 그 금액에다가 위반 정도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 위반 정도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치가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일정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이냐, 0.9냐, 0.8이냐, 0.7을 곱해줄 것이냐. 1이라면 100%를 곱해준다는 얘기죠. 0.9라면 90%를 곱해준다는 얘기고, 자, 우리 4가지 위반 중에서도 하나는 70%, 80%, 90%, 100%, 190, 80, 70, 딱 10씩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대한 위반이 100% 곱해주기를. 제일 중대한 게 뭐예요? 무허가 제일 대담한 위반 아닙니까? 아예 허가 없이 통째로 지은 거? 허가 없이가 이게 100%가 돼. 무허가. 그럼 제일 간단한 게 이 중에서는 신고란 말이에요. 신고 없이 지은 거. 신고는 가벼운 건축물이 신고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무신고가 이게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반 중에서는 건필 위반은 당연히 용적률 초과가 그 다음에 중대한 거죠. 이게 돈은 더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허가가 100%, 용적률 초과가 90%, 건필 초과가 80%, 무신고 70% 이렇게 곱해주는 게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 숫자를 물어본 적도 있고, A 외의 나머지 위반이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의 약 10%가 최대치다 보시면 돼요. 아까 50이 아니잖아. 10% 내에서 0으로 정하라. 10%가 최대치가 될 뿐이고, 경감이라고 해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위 AB 금액의 2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것도 바뀐 부분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60 이하 소형, 국민주택 규모도 아니고 소형, 60 이하 소형 건축물은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아까 그 금액에 나오더라도 그 금액에 다시 반이 최대치, 반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만 해도 바뀌기 전에 2년 전에 바뀌기 전만 해도 85 이하를 주거용 건축물 이런 혜택 줬는데 혜택을 줄인 거예요. 60 이하로. 60 이하를 반까지. 가중도 있어. 그 대신 뭐 상습적 영리목적으로 위반이면 다시 100% 가중도 있는데, 이 동그라미 위원회 부과횟수 1년에 2회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명령 이행될 때 반복하여 부과징수. 항상 이해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징수한다는 것은 이건 공통점이고요. 따라서 형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형벌이 아니잖아요. 형벌은 반복 못하기 때문에 형벌과 관련 없이 부과하는 거예요. 형벌 따로 받았다고 해서 부과 못하는 게 아니고 관련 없는 제도입니다. 1년에 2번까지 가나요. 건축상 이행하지금은 법마다 다르잖아요. 중개실문 그렇지 않죠, 그죠? 건축법에서는 1년에 최대 2번까지 반복부가 가능합니다. 자, 건축분야 전문의 일부는 살짝 제가 나중에 됐고요. 건축법 끝났는데 예상보단 그래도 늦어지네. 일단 10분 쉬세요.